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봉산국가 쿠바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에 한국 정부는 쿠바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쿠바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미 수교 절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 대변인 임수석이 2월 15일에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발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쿠바는 북한하고 냉전 시기의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반미 그리고 사회주의, 정확하게는 공산주의, 이것을 가지고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쿠바하고 전격적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결국 이것을 보면 한국이 반미 그리고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북한의 핵심 우방국하고 공식 수교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국민들로서는 좀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게 자랑할 짓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한 것은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하고 한 것처럼 그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 그 대사회주의권, 대공산주의권 외교의 그야말로 완결판이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쿠바와 수교를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쿠바와 전격 수교했다. 긴 세월 차근차근 준비해서 주위의 동의를, 그리고 양국이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었던 것인가? 미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거칠었던지 한국 정부는 2차, 3차에 걸쳐 쿠바와 수교한 것이 잘한 거다, 한국 정부의 성과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국이 쿠바하고 수교를 했더니 북한과 일본이 밀착하고 그 둘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다. 북한이 아파한다. 표면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의 외교관계의 성격을 선택하고 결정할 주권적인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 걔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같은 어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자기 나라의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권리, 그것을 존중한다.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 걔들이 멋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또 쿠바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은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에 대해서 경제, 금융, 금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데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쿠바와 수교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삼성이니 2차 전지니 니켈, 코발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쿠바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쿠바에 대한 제재가 풀린 이후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이익은 없습니다. 제재받고 있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북한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한 데 대해서 미국은 방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고 미국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북한이 이렇게 침공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이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을 오랜 세월 도와온 쿠바 범죄 정권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거 매우 우려스럽다. 직설법으로 이야기 안 하면 못 알아듣는 한국 정부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테러 지원국하고 협력하는 것은 망신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대단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쿠바하고 수교한 것이 한국 정부가 혹시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리카 쪽은 물론이고 중남미까지 공산권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의 도발이 목전에 있는 이런 위기인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죠. 최근까지 전쟁이 곧 난다 하는 뉴스를 우리는 계속 접해왔습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사거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격의 정밀도가 향상되는 것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북한의 이번 이 개발한 그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 이게 뭐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목표물을 중심으로 10m에서 50m 안에 떨어질 수 있다. 스마트 중에 스마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2024년 2월 초에는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이거 지금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거는 평화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임박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터진다는 징후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전쟁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상황이 1950년 6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진단은 내린 상태입니다. 1950년 6.25 남침을 했던 그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결국은 전쟁의 위기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위험의 수위는 한국, 미국, 일본의 일상적인 경고는 이미 넘어선 상태다. 실전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워낙 태평하니까 2023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 전쟁 지시, 이거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는 그런 뉴스까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한국이 하마스식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남북 군사 분계선에서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최첨단 방어 시설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문제로서 한국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서울이 테러 공격을 당하는 가상 동영상까지 온라인에 게시한 바가 있고 한국 정부는 보다 확실한 아이언돔 배치를 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후바하고 수교를 한 겁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제 유연한 핵 전략 실행에 아주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핵을 쓴다고 하면 굉장한 인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한 일을 벌이는 거다. 그래서 좀처럼 실제 핵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졌다.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더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인 겁니다. 핵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전쟁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셰퍼는 그러나 북한은 전면전 위험은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뭡니까? 북한의 핵전쟁을 전제로 그것을 바탕에 두고 하는 말들인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푸틴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될 텐데,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 발을 빼고 또 다른 자유세계도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토에서 2024년 31개 회원국 중에 18개 나라가 방위비를 일정한 선까지 목표로 삼은 데까지 증액을 했다. 각자 도생을 하려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발을 뺀다. 미국이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런 범주의 이야기인데, 2024년 2월에 미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자랑했던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이거를 양국의 국방부가 맡아서 하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만 1대1로 이것을 운영하는 거다 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일본, 호주,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총망라한 협의체로 확대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다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만을 위한 것이 이제 아니게 됐다. 처음부터 좀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더욱 비관적이죠. 북한이 남침을 해도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니 타이완 전쟁이 나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대만이 침공을 당하게 되면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전제 조건이 없이도 이미 다음 상황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에 대해서 야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의 유력한 미국의 그 후보자, 그 사람만의 주장은 아닌 겁니다.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인들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한국과 일본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남이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대비해야 한다. 지원을 줄이겠다. 돈을 더 내더라도 미국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 두어야 하겠죠. 2024년 2월 7일에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력을
중국 억제에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조정해야 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필요 없는 나라다. 결국 미군 빼겠다. 아니면 미군 자리를 좀 비우겠다 하는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하필 이런 때에 한국 정부는 반미, 친중, 친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2024년 1월에 그때는 후보자 위치에 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지금의 장관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시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 전 대사가 어떻게 한국이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보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주 우려스럽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등함은 없다. 처음에 이 발언을 듣고서 사실 해리스 전 대사가 좀 무례하다고까지 느꼈는데 그만큼 위험한 발언을 조태열 장관이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실은 쿠바와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 가운데 시리아 빼고는 다 손잡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뉴스가 있죠. 2023년 11월 말에 공개된 한국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그런 영상입니다. 소위 명품백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백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영상이 어디서 촬영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면 한국 대통령의 경호처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통째로 대통령의 관저로 경호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집합 거주시설이다 보니 집 한 칸만 경호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사설 아파트, 개인 부동산들의 집합체인 이 아파트를 통째로 경호처에서 경호를 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관저로 취급이 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대통령 부인의 사무실에서 바로 이 명품백 영상이라는 것이 촬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공정하지 않았고 범죄적 수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자는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이다.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전화로 카톡을 하고 무슨 대통령 취임식인지 무슨 취임 파티인지에 초청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 부인 말이 남북 통일 문제에 대통령 부인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 그러면서 그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에게 나하고 함께 큰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쿠바와 수교를 하는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공고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설령 쿠바와 수교를 하더라도 고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만일 국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있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쿠바와 수교하면서 나온 한국 뉴스는 마치 농담하듯이 혹시 약물에 중독된 범죄자가 어떤 행동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쿠바는 공산국가이고 현재로서 어느 모로 봐도 적대국에 속하는데 쿠바가 먼저 수교를 제안했다. 그래서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 재즈를 틀어놓고 고위급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수교하자고 했다. 아니, 이들이 지금 온전한 정신인가? 술에 취해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인가 싶지 않습니까? 이런 흐트러진 자세라고 한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충분히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4년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B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휴전을 하게 되면 분단국으로 됩니다. 그러면 휴전을 하고 분단국이 되면 당장 전쟁이 멈춘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화약고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불길이 밑에서 계속 타게 되는 그런 곳이 생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허약한 바이든 행정부는 좋게 그리고 쉬운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면에서 보았을 때 화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눈앞의 이익에 매달린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 좀 색다르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ICJ라고 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2024년 2월 19일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것이 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재판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피고인 셈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하는데 19일부터 26일까지 하고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이런 데서 참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첫 보기에도 그다지 이스라엘에 유리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루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까마득히 옛날 일입니다. 옛날의 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병력은 대부분 철수를 했는데 여전히 국경을 통제해 온 것이죠. 그러니 이번 ICJ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그것은 1967년 그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상, 이거를 뒤집으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크라이나가 분단국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화약고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영토 분쟁으로 되기에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공정한 상대였는가? 그동안은 이런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의자를 내준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ICJ 재판이 그 심리가 1967년에 시작된 그 현상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혹시 1953년에 확장된 한반도의 그 과거에 시작돼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 이것도 뒤집으려는 기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NLL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NLL, 이거는 1953년 7월 27일에 6.25 동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정전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 8월 30일에 그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마크웨인 클라크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바다에서도 경계선을 정합니다. 이게 좀 다른 게 동해 쪽은 이 육지에 있는 군사 분계선을 그대로 연장을 한 MDL의 연장선에다가 이 경계선을 설정을 했는데 서해에서는 새롭게 북방 한계선 NLL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 서해 5도 이걸 따라서 아주 좁게 섬이 우리에게 속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죠. 이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5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북측은 이 NLL 설정, 서해에서의 NLL 설정에 자기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다, 동의한 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황해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정전협정 거기에 대해서 더구나 우리 영토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격하겠다. 그러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한국 편을 들어서 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 한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NLL을. 결국 그 당시에는 소련이 떠나고, 소련이 그 이후에 망해버렸죠. 중국 공산당이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할 때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게 NLL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그리고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 데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일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보호를 받은 것이죠. 북한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인,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NLL은 모두의 동의하에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뒤집고 나선 것이죠. 그 이후에 1999년 9월 제1연평해전 직후에 일방적으로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에다가 이게 북측의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다 라는 거를 선포를 해버립니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국제 예양에도 맞지 않고 인정해 줄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이후로 북측은 서해에서 계속 침공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북침 사건, 그리고 반복된 연평도 포격,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그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를 계속해 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 휴전선, 그러니까 육상에서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북한이 아직 육상에서는 9.19 합의를 깨지 않고 있다 이래가면서 우리 측의 훈련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한국 국방을 생각할 때 정부든 군이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를 따져보면 북한은 줄곧 해상의 국경선을 휴전선 연장선으로 확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서해에서 그런 것이죠. 그들이 계속 서해 도발을 하는 것은 이런 일방적인 야욕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북괴가 대한민국에 침공을 했던, 공격을 했던 이런 것은 다 서해상의 그 국경선을 확보함으로써 영토를 그저 공짜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이 NLL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정부에서 북한이 육지에서의 9.19 합의는 아직 안 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나머지 반을 이야기하자면 북괴가 서해상에서 9.19 합의는 철저히 깨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북한이 우리 한반도의 그 남측, 북측이라고 했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서로 다른 나라다. 대한민국은 평양 집단에게 있어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해의 국경선은 우리가 사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표면상으로 보면 서해상의 영토 분쟁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2024년 2월 15일 북계 김정은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북조선의 해상 주권을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영평도와 백령도, 이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 요 말을 보면 연평도, 백령도는 건드리지 않으려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의 말은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NLL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합법적인 명분도 없는 유령 라인, 유령 선인 NLL을 고수하면서 우리 북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의 해상 국경선을 적이, 그러니 대한민국이 침범할 때는 주권 침해요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선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북계가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침공해야 합니다. 점령해야 합니다. 김정은이는 대한민국도 점령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나 그 출발은 첫 번째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그들이 발을 들이밀어야 침공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자기네 그 서해상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서 선제 공격, 자기네들은 방어를 위해서 나선 거지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근래 일본을 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부쩍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크게 염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북계는 대한민국이 한 민족이 아니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제1의 첫 번째로 분쇄해야 할 적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북계의 입장에서 이제 독도는 어떤 것일까? 독도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저 제1 적국인 대한민국만의 문제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일본에게 주든 말든 김정은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졌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심리, ICJ로 간 이 사건이 이제 한국 우리와 바로 밀접한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북계는 사상적인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그런 적화 야욕을 영토 분쟁으로 표지가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 해상 영토 분쟁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ICJ에 불려나가게 되니까 우리도 ICJ 가겠다고 하는 일본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거다.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명분만 찾으면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한국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도 그거 영토 분쟁 문제다. 영토 분쟁 지역이다. 한마디만 해라. 언급만 하면 ICJ에 들고 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이 불량 집단이다 보니까 ICJ에 쉽게 못 가죠.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경계선 여기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그러면서 ICJ 심리에 회부해버린 겁니다. 심리 개시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백령도를 점령하고 나면 ICJ 갈 수 있겠구나. 팔레스타인 보면 그렇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계의 그 국제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칼날을 잡느냐, 칼 손잡이를 잡느냐 하는 것이 매 국면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강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과 북한이 만나면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 북한이 일본에게 독도는 이제 우리가 손 떼겠다. 그 대신 백령도는 우리가 가질게.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은 한반도의 50%에 해당하는 주권자가 독도를 포기한다고 했다. 나머지 50%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우긴다면 이제 ICJ 갈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란 정의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2024년 2월 15일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의 부부장인 김여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길을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북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이걸 보고 무슨 국계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비판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것만 협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김여정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빼고 온다면 환영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북한과 일본 사이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 대신에 대한민국 문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문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야기했던 백령도 독도 문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백령도를 점령하고 ICJ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독도 가지고 ICJ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를 그들 둘이 만나서 하겠다. 북한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협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없이 지켜보고 혹은
내심 이것을 지지하고 있겠느냐, 그렇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백령도를 주고 NLL을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지워주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익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 전국에서 당장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다, 임시 변통이다,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믿음, 그것을 배반하는 미국의 발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월 17일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 우려가 없다, 거기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한국 정부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쿠바하고 수교를 완결지었습니다. 이거 그냥 북한, 러시아,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이 쿠바하고 수교를 완결지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한국 측 걔네들이 한 결정이다, 한국 측 걔네들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쿠바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의회 의원이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했다,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랬습니다. 자, 순서를 잘 따져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공개적으로 평양에 정상회담하러 가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어서 북측에서는 조건부로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왜 발등에 불을 끄고 싶어 하는가? 이 한반도의 문제를 머리 아파하면서 이거 좀 안 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2024년 초에 무력 침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무섭다, 우리는 러시아만이 아니고 북한도 상대하기가 힘겹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들어서 계속 하는 말이, 북한은 아직까지는 전쟁 준비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측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판다고 연일 외신에서는 성토하고 있는데, 저 나쁜 북한,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한국인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 러시아에 만일 무기를 1000만큼 팔았다고 하면 북한의 무기가 1000만큼 쌓였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계속 키우고, 그리고 무기를 보내는 것만큼 무기를 쌓아둔다. 미국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눈앞에서 곧 북한이 핵전쟁을 할 거다, 분명히 할 거다, 이거에 마음이 쫓겨서 발등에 불만 끄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 미국은
일본이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그 과거 1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둘이 걸려있는 사안에서 항상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미국 그 B급 전략의 기조 아래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미국에게는 이익이라는 요소로 그렇게 평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B급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국가나 정치체가 둘로 나뉘게 되면 그때부터 둘로 갈라서고 둘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싸울 곳을 늘려가면서 목전의 당장의 전투를 소강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B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하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김정은 집단하고 북한하고 타국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이미 선포했듯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동맹, 그 어렵게 끼워 맞춘 그 동맹은 이제 냉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아니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고 그 친북, 친중, 친러라는 기조를 좋아하는 정치권들 협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NLL을 포기하고 서해 5도를 북계에게 넘기고 독도는 일본에게 넘기고 그래 미국은 당장 발등에 불을 끄고 일본 좋고 김정은이 좋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화약고는 2배, 3배 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을 견제한다 하고 그쪽에 군사력을 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다 해서 그렇게 국방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우리는 북계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국경선 수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세계에는 화약고가 더 늘어나게 되고 세계전쟁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3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집행정부인 정부, 또 입법정부인 국회, 사법정부인 법원 이렇게 3개의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들은 국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대한민국과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구슬치기 놀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간이들의 손을 즉시 멈춰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